내년 총선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12월 15일부터 배상훈의 냄사, 임태훈의 군인권 119는 총선 기획보도로 대체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을 분해해서 다시 짜야 한다. 시민과 지역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대의제 선출직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말입니다. 기초단위 지방정부에서 그야말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 실험들, 이를테면 생활임금, 또 협동조합, 자치분권, 주민자치, 참여예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정말 그야말로 해볼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전부 실현해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민형배 구청장인데요. 최근 내일의 권력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내신 민형배 구청장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예. 꼭두 새벽부터. 아니 어제 밤에 KTX 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9시 25분 예. 광주 송정역발 타고 왔습니다. 그 애청자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처음 인터뷰하시는 거여가지고요. 애티튜드 예의 차원에서 직접 오셨대요. 광주에서 KTX 타시고 머니까 어제 밤에 오셨어요. 팟짱 인터뷰를 위해서. 네. 저는 이 대목에 일단 너무 감사해서 박수를 한번 딱 치고. 예, 고맙습니다. 아침에 이러기도 쉽지 않죠. 예. 그 첫 번째 인터뷰세요. 팟짱에. 저희가 한번 모시고 싶긴 했는데 이러저러하게 기회가 없어서 모시지 못하다가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팟짱 애청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연대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침부터 뜨겁게 인사를 해버리셔요. 그럼요. 날이 오늘 너무 추워요. 영하. 춥다 추워. 예. 지금 흔히들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정치든 경제든 보면 되게 소용돌이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위기의 시대를 위대한 기회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기, 위대한 예. 기회. 예. 이 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태도는 뭘까 가질 수 있는 그건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제가 전에부터 쓰던 표현인데요. 네. 역사라고 하는 건 그걸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만 유의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소용돌이가 칠 때일수록 내일의 권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 정말 뜨거운 연대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네. 팟짱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분들께서 이 소용돌이를 건널 수 있는 뜨거운 연대를 함께 네.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인사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뭔가 우리가 함께 뭘 도모해야 될 것 같아. 예, 이 소용돌이를 그냥 네. 위기다 하면서 지나칠 게 아니라 네. 기회로 삼고 이걸 심지어는 즐기기까지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저기서 막 뭔가 큰 파도가 오고 있는데 예. 이 파도를 세게 확 한 번 넘으면 예, 서퍼들에게는 이 파도가 망망대해가 없으면 그렇죠. 예. 서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암울하거든요. 솔직히 예. 뭐 너무 깜깜해서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오늘 또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암울하지만 뭔가 또 다른 희망이 오고 있다 이런 연말인데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돼야 하고요, 내년 새해가. 그렇군요. 네. 보면 그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뭐 생활임금 또 뭐 이 너무 잘하셔서 또 서울 오셔가지고 발표회도 하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사실은 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래에는 그 롤링 주빌리인 광산에서 네. 부채 탕감 운동을 좀 해봤는데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은 부채 탕감하면 이재명 시장만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이재명 시장이 하시고 네. 또 서울 박원순 시장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운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보면 그 여의도를 보면 솔직히 긴 한숨이 나오는데요. 단체장님들을 이렇게 뵈면 막 웃음이 나요. 기운도 넘치고 정말 동네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정책들로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바로 현장에 계시니까 이건 좀 든든하다. 그런데 여의도만 보면 이렇게 지금 바로 그 지점이 네. 우리 정치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 여의도 정치와 현장 정치 네. 혹은 지방 정치, 지역 정치의 간극을 네. 어떻게 메울 거냐 혹은 양자가 서로 소통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네. 그게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 내일의 권력 아까 책 냈다고 그러셨는데 네. 거기서 주장하는 게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군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선 그 구청장님 구정 활동에 사람들이 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참 특이한 구청장님이다. 우리 구청장님은 주민들이 시끄러워요. 소음 피해 때문에 귀 아파, 귀 따가워 이럴 때 한미 연합 훈련 중지하세요. 피켓 시위를 하시고 예. 뭐 이런 굉장히 전천후 구청장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좀 부끄러우신가요? 얼굴이 빨개지고.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앞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에서 이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슈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냥 해버리셨어요. 예, 해버리면 되는 문제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또 생활임금 도입하고 이런 것은 뭐 인간 또 노동에 대한 예의다. 이런 말씀으로 딱 함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전 사회적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네. 예.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이 자체로 아마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어떤 가치, 어떤 예의, 그러니까 동네에서 정치를 하든 또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든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실현하기가 어려운데 동네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무슨 특별한 이유나 뭐 까닭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실현하기 어렵다 이 말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사이에 국가의 억압적인 그 권력 체계에  굉장히 순치돼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혹은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주입이 돼 있어서 맞아요. 마땅히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그걸 하면 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돼버린. 눈치 보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이제 제 정치의 출발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이제 그런 걸 특별히 뭐 일부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막 했더니 네.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거기만 그렇게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어쩌긴 뭘 어쩝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뭐 이렇게 하고 만 적이 있었는데요. 네. 상공회의에서 너무나 당연. 당황하셨겠는데요. 아마 조금 그런 게 네.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자꾸 비용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근데 비용.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랍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특히 구정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혹은 구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새로 오는 직원들이나 뭐 신규 임용이나 혹은 전입해 온 직원들한테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기본이 기본이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을 공공성. 어떻게 확보하고 확장하고 확대해 갈 거냐. 네. 그러니까 정치 행위는 근본적으로 사적 이해에 충실한 그런 거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걸 욕망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직자라고 하는 것, 선출직이든 그게 임명직이든 간에 네. 또는 국가가 임명하든 자치단체가 임명하든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확장에 기여할 공공성 확장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공공성의 확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 같으면 이제 구정을 하고 있으니까 광산 구정의 결과 혹은 성과가 네. 누구에게 향할 거냐? 주민들에게. 이제 저는 그걸 사람 중심 사고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가치 기준이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돈과 기득권과 이런 쪽으로 판단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네. 반드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그런 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구정의 성과가 네. 우리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누가 그 구정의 결과를 성과를 누가 가져갈 거냐.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자들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저가 구청장 하던 시절에 그냥 끝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냥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게 비정상인 것처럼 네. 되면 이걸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을 하지 않아도 네. 생활임금은 계속 유지돼야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원칙 네. 인건과 노동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은 계속 갖춰져야 된다 이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 이 부분은 네. 저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거나 생활임금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건 노동정책으로 협의하게 이렇게 규정하려고 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회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노동이 우리 삶의 우리 사회 전체 전부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다른 그 어떤 게 네.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부가 인간과 노동이라고 하면 인간과 노동을 빼면 뭐가 새로 남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아침에 오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어느 날 취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새벽에 네. 할 일이 있었어요. 네. 한 5시 반쯤 일찍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청소 네. 노동자 한 분이 네. 유리창을 닫고 제가 이제 들어갈 현관을 이렇게 밀걸레를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애쓰십니다. 하고 올라가서 이제 바로 취임해서 얼마 안 될 네, 때니까요. 네, 네. 물어봤죠. 음. 아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분들 저렇게 일찍 나와서 하시나요? 그랬더니 지금 다른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청소를 일을 해놔야 되니까 네. 일찍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분들이 그때 이제 뭐 홍대 그 네. 청소노동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럴 때였죠. 저분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아요? 그랬더니 확인을 해봤더니 다 떼고 나니까 네. 겨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뭐
1, 2만 원 더 많은 그런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뭐 그 참여정부에서 정부 일할 때 네. 그때 제가 사회조정비서관이라고 한 걸 했는데 그때 저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였거든요. 아, 그걸 이제 하지 못하고 나온 판이었는데 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대목부터 바로 합시다. 그런데 되게 이게 또 이 복잡해요. 이 과정들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광주잖아요. 네. 광주. 그렇죠. 무슨 민주인권 평화도시 광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광주에서 이 문제 먼저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광주의 지자체로서는 너무 당연한 거다. 인간과 노동에 대한 A 그 말이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나온 것은 정책을 하면서 이제 그 말을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광주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도시에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뜨거운데 사실은 이거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 풀어낼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이건 공공부문이다. 그리고 여기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한 거죠. 그렇군요. 인간과 노동에 대한 A는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구청장님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캐나다의 그 젊은 총리 있잖아요. 트리도 총리가 갑자기 아이고.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정말 덕도 없는 얘기죠. 아니 그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함께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왜. 그분이 그랬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왜 남녀 동수로 저 내각을 구성하느냐라고 했을 때 2015년이잖아요. 이랬잖아요. 왜 그렇게 막 하셨냐고요? 인간에 대한 노동 예의잖아요.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까 시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쨌든 40만 넘는 구민들의 대표자인데 네. 구민들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현안 중에 하나가 네. 군공항 소음 피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군이 도대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니 너무나 당연하게 항의해야죠. 네. 그래서 그건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솔직히 말하면 교과서적인 말씀이세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공공성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사적 이해에 충실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을 할 때는 돈이나 기득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사람 중심으로 예.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과가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나만 하면 딱 끝나면 안 되고 제도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너무 네.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당연한 원칙이 다 깨져 버렸거든요. 이게 광산구청 또 성남시 뭐 서울시 뭐 이렇게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어찌됐든 이건 안 돼 해서 버티고 있는 동네는 그나마 소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가, 정부 뭐 다 무너지고 있어요. 토대가. 그래서 앞서 저희가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얘기를 좀 쭉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연한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 병목 현상, 막힘 현상 여기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그 정말 너무 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어떻게 제가 감히 뭐 다 정리해서 할 수는 없겠는데 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적 산물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파괴. 그러니까 독재 저는 유죄라고 봐요. 독재의 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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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독재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자꾸 그 내일의 음, 권력이라는 책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바로 그 지점. 홍보는 팟캐스트의 기본입니다. 깔때기. 그렇습니까? 자기 자랑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은 팟캐스트. 그런데 영판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계속 얼굴이 빨개지고 계셔. 예.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자꾸 그런 걸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새마을 운동이 국가 주도로 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제가 지금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주민, 네.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리고 시민권 할 때 그런 시민이라는 의미로 쓰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치의 역량에 근거해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런 일을 시작했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은 국가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자꾸 뭔가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뭐 받아 안고 가야 될 그런 그 상당한 역사적 성과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 시대에는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 저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에게 네. 자율성을 주고 주체적으로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냐 아니면 국가가 지시하고 규제해서 억압을 통해서 강제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느냐 아주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들이 당연한 것들처럼 되거나 네. 비정상적인 것을 아주 당연히 바꿔야 되는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은 바로 그 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자꾸 이제 우리 사회 아래로부터의 재구조화를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단 말이냐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네. 뭐 나중에 그런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를 지금 가령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개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상을 국가 혹은 기득권 혹은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편제해 가자는 거거든요. 네. 구성하자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네. 시민들이 네. 국가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국가여야지. 네. 그러니까 유럽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그렇습니다. 바탕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그걸 저는 분권 자치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말씀하신 아주 비정상적인 것들이 당연하게 돼버린 이거를 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역사적으로 네. 저는 그게 독재의 유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또 식민지 유산이다 이렇게 보기도 물론 하거든요. 당연히 네.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가령 그 토마스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데서 보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질적 전환이 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제가 역사적 전통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온 거죠. 이를테면 지금까지. 일제 유죄가 뭐 해방 공간에서 제대로 청산되지 네. 않았다거나 쭉 지금까지 계속 그럼요. 잘못된 것들이 이게 뭐 비단 그렇기 때문에 그 내일의 권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정치 지도자 한둘 바꾼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저는 이제 재구조화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틀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줘야 바꿀 된다. 필요가 있다. 예, 인간을 자유롭게 음. 그리고 주체적으로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권력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의 권력을 우리들의 권력으로 가져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적인 이 질적 전환의 과정이 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사실은 됐어요. 계속 밀려왔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근래 이제 이 서거하신 그 YS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각이 나는 것은 방법이 매우 이 온당하지 않았지만 그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제대로 있었어야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뭐 건준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사실은 국가주의자들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 이런 쪽에서 계속 한 번도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런 것들이 쌓인 거라고 봅니다. 네.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그 두 가지 장면을 제가 최근에 취재하면서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안철수 대표 탈당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일여 다야 구도 지금 뭐 7개 정당 정도가 생길 것 같아요. 1인 정당까지 다 합치면 야 이러면 총선 필패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서 유시민 전 장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인터뷰를 네. 한번 하시자. 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아니 우리 뭐 지금 그 한상균 위원장이 저렇게 10,000명 동원해서 잡아가는데 우리 뭐 바뀐 거 있어요? 민주노총 바뀌었어요? 뭐 우리 뭐 변화한 게 있냐는 거예요. 진보에게도 묻겠다. 뭐 변화한 게 있냐. 뭐 이런 비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열패감에 많이 젖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분통 터져서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한 거고요. 그 한 장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사퇴했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홀가분해졌다.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단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장면을 보면서 어떤 방향의 방점을 찍고 미래를 만들어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픔 속에서 계속 우리는 질 것이다라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털고 좀 더 나은 희망으로 나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중대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야권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제가 네. 도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도발적인 거 좋아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무엇이 바뀌었죠? 라고 하는 이 대목에 네. 그 질문의 핵심이 그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려 야 다가 되면 다여가 되면 다야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뭐가 바뀌는가? 그러니까 자 국회의원이 뭐 절대 다수를 여당에서 가져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국가주의적인 그런 게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으니까 네. 위험해지죠. 네. 그런데 가령 호남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국회의원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호남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냐? 그러니까 야당이 집권하면 나아지는 거냐? 나아질 여건을 만들 수는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누가 하느냐, 어떤 당의 수가 많으냐, 이거 여당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면 그건 뭐 말이 안 되겠지만 네. 심지어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광주 사람들의 삶이 제가 광주에서 왔으니까 네. 바뀌는가? 음. 그렇지 않죠.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제도적인 뭐 틀 이런 것들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원만하게 네. 좀 용이하게 그 더 나은 상태로 진보해 갈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의 기능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네. 그렇게 지금 염려하는 그 본질에 보면 누구를 위해 뭐 때문에 염려하는 건가? 뭐 때문에 염려하는 건가? 그 유시민 전 장관이 말씀하신 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네. 가령 저 생각으로만 보자면 네. 저희 당에서 뭘 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새정치연합이 뭐 한 7, 80석 네. 또 새로운 어떤 당이 정말 그 정당이 제대로 좀 될 수도 있다고 여겼을 때 그 네. 당이 한 4, 50석이나 6, 70석 또 무슨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한 4, 50석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네. 일여가 커지지만 않는다면 다양한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욕구 욕망을 이렇게 정치적 욕망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네. 그런 게 훨씬 좋지. 이게 무슨 야당 하나 여당 하나로 부딪혀 가지고 야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세상이 바뀐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들으면 좀 기분은 나쁠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그렇다고 드는데. 해서 야당의 예. 분열이 뭐 괜찮다는 좋다, 뜻은 이런 전혀 얘기는 아니죠.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전체 파이가 새누리당이 저렇게 뭐 그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까지 이렇게 미루면서 단 한 석 내주지 않으려고 0.0001%도 하는데. 손해 보는 짓은 안 하겠다. 저렇게 사실상 이렇게 막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꼭 뭐 이렇게 1대1 구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야당의 구성도 전체 한 150석을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그 내일 권력에서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네. 좋다. 지역의 정치 역량을 여의도 정치가 독점을 했다. 네. 그러면 지역의 정치 역량을 빨아갔으니까 지역에 실제로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게 부재 상태거든요. 그래요. 저가 지금 당에 들어온 게 한 8년쯤 됐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건 6년 차인데 당적 지도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네. 당적 지도라는 게 없다. 예,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 자 우리가 가령 아까 무슨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 시장 이런 분들이 네. 생활임금을 도입을 했다. 성북구청장이 이제 앞장서 했잖아요. 네. 김영배 청장이. 네. 그러면 요즘은 조금씩 그런 게 움직입니다. 이건 우리 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니까 네. 한번 밀고 가보자. 그래서 전국의 소속 지자체당들에게 네. 자 생활임금 다 도입해서 합시다. 비정규직 광산구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총선 앞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았어요.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그리고 이건 그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사실은 아주 전략적인 정책일 수 있다고 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전국에 저희 당 소속 지자체 그다음에 또 의회를 또 다수 의회가 있는 이런 곳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당의 노선으로 가져가자. 네. 시도는 하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당적 지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의 노선, 가치, 규율 이런 것들이 네. 당내 이를테면 그 당원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죠. 더더구나 실행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에너지를 이렇게 여의도 정치로 가져갔다고 하면 이것이 여의도 정치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는 지역에서 다 여의도 정치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리고 무슨 그 지방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동원 물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갖다 써요. 그리고 공천 주고 그러니까 또 지역 정치인들은 줄을 서고 전에는 이제 이 줄 서는 것이 공천헌금 뭐 이런 이제 네. 부조리로 나타났고 그랬었잖아요. 가져갔는데 이 중앙 이른바 이 여의도 정치가 그러면 야당의 역량이 강화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당의 역량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네. 지역 이때 지역이라고 하는 건 서울의 성동구도 지역이고
경북도 지역이고 뭐 해남도 지역이고 네. 광주도 지역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이란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수직적 위계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이 있는 거고 네. 지방은 중앙이 있는 거고 이런 그렇죠. 위계적인 건데 그런 그 지역적 시민적 당의 기초 역량이 튼튼하면 그러니까 지역을 강화하면 네. 오히려 중앙 여의도 정치도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정치 역량, 지역 시민들의 요구가 여의도 정치로 반영이 돼서 그게 정책으로 나와서 그게 다시 이 시민들에게 돌아와야 되는 돌아오게 되는 그런 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분절돼 있고 서로 이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가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빨아가기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앙 정치 역량도 오히려 우리 야당 네. 입장에서 보면 깨져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여러 형태의 가치나 노선이 분명하다면 네.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중앙 정치의 역량도 강화가 되면서 여당이 가령 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그 위험은 저는 오히려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히려 뭐 그 기능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 지금 당장 그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체제에서. 지금 그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막 그 정치 안으로 훅 들어오니까 애청자들께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의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구청장님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일들을 하세요. 지역구 예산 따는데 예산 전국되면은 지역구 예산 따느라고 막 정신없고 자기 또 플랜카드 걸어야 되잖아요. 이거 성과 내년에 선거니까. 그리고 무슨 민원도 막 받아요. 동네 민원도 받아서 구청장들한테 또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달라고 지역구 민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얘기들을 전부 국회의원들한테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또 국회의원들이 당신 표니까 얼른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강북구에서는 한밤에 경찰서까지 찾아가는 국회의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역할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윤선 화이팅. 예? 장윤선 화이팅. 그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아니, 정치에서 예, 제일 큰 문제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병목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나라 정치를 해야지 왜 뭐 동네 정치는 동네 정치인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에 앉아서 전부 동네 민원을 챙기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저희 바로 정치 그 문제 의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도 보면 좀 어떤 기자들은 그래요. 좀 연조가 있는 선배 기자들의 경우에는 진짜 한심하다. 이제 제 입으로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이거 바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지역 정치와 여의도 정치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으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역할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야, 총선 때가 되면 네, 지역 정치인들이 총선 관리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네, 그래서 총선 때가 되면 지역 정치인들이 총선 관리를 하고 네, 반대로 지방선거 때가 되면 네. 여의도 정치 세력이 즉 국회의원들이 지역 관리를 하자. 네. 그 선거 관리를 하자. 네. 그게 엉뚱한 소리 같지만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일이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중앙 집권적인 중앙 집중적인 어제의 권력의 모습을 네. 야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저는 여당하고 경쟁해서 필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여당이나 않으면. 야당이나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무슨 그 자신의 비서 조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동원 구청, 물량이고 동원 대상으로 물량, 있는 예, 거죠. 동원 물량 너무 어렵고 그냥 자기 수족. 이런 수족이라고 표현하면 생각해요. 수족, 예, 네. 수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정치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정치의 비전과 발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권 교체 심지어는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이 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는 대폭 감소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런 것에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것이 네. 중요한 과제이죠. 네. 지금 당장.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지점이 풀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게요. 국가 권력의 9할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네. 국가기구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을 상대로 해서 네.
똑같은 방식으로 여의도 중심의 정치로 접근해서는 저는 별로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내일의 권력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또 비판적인 아젠다를 많이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저는 이런 비판은 좀 눈여겨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야당 의원님들이 오늘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해일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정권 교체를 외치는 것이 유일한 정치 행위가 돼버린 야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려고 내가 이 책을 썼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예. 실제 그렇거든요. 그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모든 여의도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정권 교체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정권 교체에 사활을 걸었어.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심판. 예전에는 MB 심판, 지금은 박근혜 심판. 이게 심판 논리. 그리고 저쪽이 실수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을 늘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그런 논리로는 그 여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잘 아실까요? 예, 저는 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좀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얘기를 좀 해보지요. 예. 이 불만 이 기회에 팟짱에서 다 쏟아내세요. 그러다가 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저희가 그냥 해버려요? 애청자들이 다 지켜드려요. 시민 수호대. 예,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가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계속 정권 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해서지? 사실은 앞서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 참았었는데 이제 드리죠. 누구를 위해서냐고요. 그게. 대개는 보면 자신들을 위해서거든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예. 그게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주권자들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좀 짜증나더라고요. 왜 우리 당이 이를테면 일상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하는 그러니까 생활 정치를 통해서 일상에서 역량을 축적하고 네.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주는 대신 그냥 하여튼 때만 되면 정권 교체 얘기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렇죠. 자, 정권 교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과 정책과 환경과 구조를 막 바꾸는 것, 네. 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권력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그들의 권력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정치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는 네.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도 아니 우선 좀 되지 않을 것 같고 운이 좋으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네, 운이 좋으면 될 텐데 된다고 해도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자, 뭐 제가 이제 일을 했던 그런 정부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많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가치를 내세웠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게 얼마나 있을까요? 가령 노무현 정부의 진정성, 하려고 했던 의도 네. 이런 것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제대로 받아줬으면 정권 뺏기지 않았겠죠. 바로 저는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도 네. 그렇게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체제, 사회 상태가 돼야지 그게 우선이지 정권 교체라는 구호 자체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이 권력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게
단지 그분들 스타일 때문에 그분들의 그 하는 방식 때문에만 나오는 걸까? 아니거든요. 네. 그 정치 집단 혹은 그걸 지지하는 세력 네. 그럼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 세력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정권만 바꾸자고 한단 말이죠. 가능하지도 않고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당이 국가 권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네. 지난 대선 때만 봐도 아마도 그런 국가 권력의 작동이 아니었다면 글쎄요. 굉장히 왜곡돼 버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과 재구조화와 정치 역량을 축적하는 네. 이 방식으로 그 정권 교체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지 정권 교체 구호만 구호가지고는 될 일이냐? 될 일도 아니고 아니다. 운 좋게 혹시 된다고 해도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 네,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지도 못할 못하는 것이다.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근본을 좀 삼겹살 먹을 때 불판을 바꿔야 되듯이 노회찬 근본적으로 전 의원님 그렇게 표현하셨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세월호 600일 맞이해서 제가 동거차도 취재를 갔었어요. 그런데 네. 거기 이제 저희가 민박집에 하루 이제 묵었는데 그 어머님께서 이제 하루 종일 종편을 보시는 거죠. 저희 경로당에서도 막 보십니다. 종편을 하루 종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로 기자들을 설득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분들이 이제 그만 가야 된다 집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야당이 미디어법 종편 막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싸운 거는 네. 기억합니다. 그러나 뚫렸어요. 네. 그래서 미디어법 통과가 됐고 결국엔 종편이 다 생기게 된 거고 저거를 뭐 허가 취소를 하네 정권 교체를 하면 허가 취소를 네, 해서 네. 더 이상 방송이 못 나오게 하겠다라고 일부 여의도에 계신 의원님들은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생긴 거는 못 없애죠. 상암동 오셔서 보셨겠지만 종편 건물들이 예. 사방팔방에 있어요. 아이,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그러네요. 종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판이 뚫리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정의당이나 진보정당 쪽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제2여당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판을 바꾸려면 여의도에 계신 분이나 또 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보여줘야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가 토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윤선 팟장이 여의도로 가야겠는데요. 여의도요? 네. 여의도는 옮겨가든지 너무 비싸서 저희가 못 들어가고요. 네, 월세가 비싸서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오해하면 야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건 절대 아니고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이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하자면 깨어 있는 시민들을 조직화할 거냐. 시민들을 깨어 있게 하고 조직화할 거냐. 네.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출발해야 하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의도 정치해야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쟤는 무슨 정권 교체하고 관계없단 말이냐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셨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서까지도 주장했던 게 혁신 전당대회를 열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라도 혁신을 줄기차게 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할 때 예. 청와대 출신 단체장들 총선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아, 예. 이런 당부를 예. 할 때 그 명단에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원래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셨던가요? 예, 뭐 검토했었죠. 그 이런 정치가 지역에서 가능한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네. 아니면 우리 당의 체질과 정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네. 후자 쪽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당에 가서 뭐 일을 하는 게 좀
좋겠다. 또 기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접었습니다. 왜 접으셨습니까? 이제는 오늘자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갑니다. 15일까지가 마감이었거든요. 사태. 못 나가는데 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뭐 육참골단이라고 했던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안 나간 건 아니고요. 한 3가지 정도 제 나름대로는 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아, 네. 하나는 정치가 그렇게 이 주권자 정치,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자치 영역에서 결집된 정치 역량이 중앙 정치 혹은 여의도 정치로 반영이 되고 그것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그것이 다시 시민들에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다면 현장을 지키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우선 있었고요. 그냥 굳이 그게 꼭 여의도에 가서 국회의원을 해야만 하는 일인가. 그게 내 이 정치적 노선이나 철학에 맞는 건가. 그런 데 대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제 입에 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를 이렇게 재구조화해야 됩니다. 네. 새 정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새 정치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랬는데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그만두고 간다? 그건 좀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구정을 같이 해오던 그 자치 활동가들, 공직자들한테 A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네. 또 좀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분이에요. 네. 권은희 의원. 예. 제가 거기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거든요. 네. 아, 그것도 되게 좀 걸리더라고요. 음. 거기다가 이제 그분이 이를테면 뭐 그 정의로운 그 행위의 그 내부 고발자였던 상징처럼 돼 있고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다만 이제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 문재인 대표께서 당에서 네. 야 뭐 내 주변에 있다고 혹은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개인적인 그런 뭐 정치적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별로 좋지 않겠다. 저는 그 대목은 뭐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안 나온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3가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권은희 의원까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그거는 같은데요.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고 저는 사실 권은희 의원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지역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기자들이 좀 이런 식이에요. 콕콕 찌르죠. 근데 좀 다른 정치를 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현장 정치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스템 체제를 좀 바꾸는 정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과제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여의도 정치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좀 뒤로 늦춰진 셈인 거네요. 그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것은 개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당이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뭐 기왕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새 정치가 뭐냐. 네. 크게 그게 보면 뭐예요? 두 가지 저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 과정론이죠. 정치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사실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 당 이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네. 바꾸는 그 새정치인데 다들 내용이 뭐냐라고 하잖아요. 예. 저도 내용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거 보면 그냥 어제의 권력 옛날 정치 그대로예요. 사실은
이번 탈당도 제가 보기에는 뭐 네. 그런 어떻게 거라고. 보세요? 이번 탈당은 정말 동네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우선 예, 여튼 우선 너무 궁금해서 물어.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럼? 네.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뭐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예. 저는 이 탈당은 글쎄요, 제가 좀 심하게 뭐 말씀하는 거 아닐까. 저는 오히려 이게 아까 제가 그 공공성의 정치와 욕망의 정치를 말씀드렸는데 네. 정확하게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안철수 의원의 그 욕망의 정치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존 본능 같은 것이 발동된 거 아닌가. 생존 본능. 예, 그러니까 어제인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그런 칼럼이 나왔던데 네. 6번째 실패 이렇게 뭐 네. 나왔던데요. 네. 저는 그 이를테면 철수 정치의 막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광주에 와서 이제 간철수가 아니라 강철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던데 네. 저는 그러시길 바라거든요. 새 정치의 내용을 채워서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야당 정치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지금까지 쭉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이 영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결국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어떻게 계속 정치적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광주에서 보자면 네. 광주 민심이 지지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광주 가잖아요. 안철수 그렇죠. 대표가. 예. 그런데요. 호남 민심은요. 네. 이번에 이제 어디 조사한 거 보니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앞에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전에 안철수당 그때 이제 광주에서 안당이라고 했는데 안당. 당이 아니라는 아닌지 안철수당인지 하여튼 안당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안당의 지지율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안당의 지지율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의 2배 이상이었어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번에는요 네. 거의 비슷해요. 엊그제 조사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호남 민심은요 지금 특별히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 민심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모르죠. 제가 지역에 있으니까 네. 오히려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잘못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야당 중에서 특별히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한편에서는 가능성의 대상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인물로 치자면 뭐 문재인, 안철수, 뭐 박원순, 안희정 이제 이런 분들 주로 얘기가 되는데 네. 다 가능성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네 편이야? 전혀요. 저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대로 하면 네. 새정치, 혁신, 당 조직의 이 원칙적인 이런 거 제대로 하면 누구든 밀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 어떻게 호남 분들은 그렇게 전략적이십니까? 저는 참 대단하신 것 그 같아요. 대목은 제가 그 좀 대상화 시켜놓고 봐도, 그러니까 예. 제가 거기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대상화 시켜놓고 봐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어쨌든 그래도 명색이 제가 사회학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박사님이세요. 연구자일 때가 있어서 네.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해보는데 봐도 그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누구든 네.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지 지금 누구 편이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영민하신 건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본격적인 혁신 경쟁 니네 지금부터야. 그런 딱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니네 지금부터 시작이야. 자, 해봐. 누가 더 잘하는지 예. 보고 예. 잘하는 놈 밀어줄게. 예. 이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거 호남 아니에요? 민심은 크게 두 갈래거든요. 네. 하나는 야당에 대한 민심입니다. 네. 제발 지금 정부 여당의 엉터리니 잘 싸워라. 네. 잘 싸워서 시민들이 바라는 거 그거 정치적으로 좀 가져올 수 있게 해봐라.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당에게 근데 니들 보니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희망을 좀 보여줘 봐. 그렇죠. 가능성이 뭐야? 어느 쪽에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있는 쪽을 지지를 할 거고 잘하는 쪽을 지지를 하게 되지 예. 지금 무슨 호남 민심에 기대서 탈당을 한다? 두고 보십시오만은 호남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 탈당자가 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얘기가 유성엽 의원도 지역 민심을 좀 반영해서 탈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그랬습니까?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죠. 오늘 탈당하기로 한 문병호 의원하고 네. 황주홍 의원 세 분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세 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유성엽 의원님이 좀 지역구 민심을 들어보니까 좀 천천히 판단해보겠다고 이렇게 미뤘어요.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그런 의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내일 좀 들어보고 네. 결정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그 네. 들어보고라는 말은 네.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까놓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의도 정치 현역 의원님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2번이 낫겠어, 4번이 낫겠어. 안 나간다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래서 근데 광주 같으면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네. 이게 이제 수도권하고 광주는 굉장히 호남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호남의 경우는 네. 아주 치열한 혁신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치열한 혁신 경쟁을 해서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호남민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혹시 잘못하면 혼날지 모르겠는데 네. 호남의 정치인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가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인들이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신 거예요. 여의도에서. 지금 그렇죠? 야당에 대한 네. 그 비판, 네. 불신 이런 것들은 딱 그 지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남 국회의원들 때문이구나. 그렇죠? 아니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면 좀 그렇고. 제가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살짝 송구스럽네요. 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회학자 객관적 시각으로 보기에도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직 지금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객관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호남 민심의 실체였어요. 자꾸 호남 민심은 그렇지 않다. 호남 민심은 다르다. 이런 주장을 사실 야당 안에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도대체 그러니까 안철수의 참말로. 새정치가 모호하듯이 호남 민심도 모호한 거였어요. 호남 민심 모호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좀 쓰면 네. 좋습니다. 아따 참말로 이거 어째 이런데요 이게. 속이 다 시원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호남 민심이 뭐겠어요. 지금 호남 정치 복원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정균영 사무총장이었던가 호남 정치 복원론은 대선 필패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네. 호남 정치 복원 없이 대선 승리 불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네. 호남 정치인들을 키워라랄지 호남 정치인들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할지 호남 정치인들의 지향이나 요구가 옳다고 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호남 정치는 그동안 호남이 혹은 광주가 추구해온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호남이 추구한 가치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제대로 해라. 그런 의미에서 호남 정치 복원을 얘기하는 거지. 네. 호남 정치인들이 뭘 맡아라. 호남 정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말 제가 지금 구청장님을 통해서 정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걸 너무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호남 정치인을 키우라는 게 호남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 출신들을 많이,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 호남 출신 인사들을 배제하거나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 호남 출신 사람들을 잘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 참말로 이거 그 감정이 여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호남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되고 호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재인 싫어한다는 그거 거예요. 광주나 호남인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어머, 세상에. 제가 네. 당시에 청와대 계셨잖아요.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을 하고 있었고 사회조정 비서관 했는데요. 그런 걸로만 따지자면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당시 뭐 비서실장 혹은 민정수석 이런 거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비서실장 시절에만 모셨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자 예를 들면 그렇게만 따진다면 참여정부 시절만큼 호남 인재들이 많이 등용된 적이 DJ 정부 때보다 더 많이 등용됐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네. 거기서 당시에 학교에서 좀 뭐 이렇게 하고 시민운동 단체 대표로 있고 그랬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와서 그걸 했잖아요. 아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놓고 보면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청와대에서 호남 인재들을 뭐 불이익을 줬다? 그건 전 정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자료를 다 따져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광주에서 네. 국회의원 했거나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들 봐보세요.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 지냈거나 공직에 주요한 자리에 맞아요. 있었던 분들이 그러네요.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여의도에 굉장히 파다한 소문이긴 한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호남 맡아줄 수도 정치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호남 패권을 이용해서 호남 패권론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수단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요. 지금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 그런 얘기도 네. 글쎄 이제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신빙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저는 당사자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동네에서는 잘 안 했습니다마는 아니 봐보세요. 지금 광주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 네. 인물들 이렇게 보면 사업들만 보면요. 자 KTX 당시에 참여정부가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테면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네.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이게 적자가 뻔하고 네. 이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 그때 뭐 이해찬 총리가 그런저런 얘기해가지고 혼났잖아요. 아니다 이건 그런 거 따질 문제가 아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다 이건. 그래서 해서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이 개통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아시아 문화전당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서 엊그제 개관을 한 겁니다. 10년 만에. 2003년에 시작해서 자 그다음에 광주 전남 혁신도시 네. 빛가람 혁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참여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수 엑스포 뭐 지역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때 지금까지 온 이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인재를 무슨 잘났다 이거는 아니 그러면 당시에 인사수석이 계속해서 참여정부 인사수석이 3분이었나요? 첫 번째 인사수석, 두 번째 인사수석 다 광주 분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정찬용 수석, 김한기 수석. 김한기 수석.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박남춘 수석을 네. 이렇게 했나요? 지금 인천 네. 그 박남춘 의원님. 네. 저는 김한기 수석 시절에 들어갔어요. 김한기 수석 시절이 아니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갈 때 저를 추천하신 분들이 3분 계시는데 네. 영남의 분 1분, 광주 분 2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직 뭐 이 지금 저 윤장현 시장님, 네. 그다음에 정천영 전 수석님, 네. 김두관 전 장관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있는 구조에서 그 참여정부 때 무슨 호남 인재들을 잘랐다? 한번 누가 좀 제발 그걸 통계적으로 쫙 정리해서 저는 이 자리에 한번 그런 문제로라면 네. 박남춘석이 마지막 인사수석 하셨잖아요. 네. 박남춘 의원님이. 그러니까 한번 모셔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또 그 양반이 국정상황실장도 하셨거든요. 네. 엊그제 중앙위원회 할 때 옆자리 이렇게 나란히 앉았는데 네. 뭐 장윤선 기자께서 짠 건 아니실 거고 네.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 참여정부 때 무슨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을 당사자니까 좀 떠들고 다니십시오. 네. 밝히고 다니십시오.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제가 그 질문을 받으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요. 올해는 아니지만 인사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 진심을 여러분 다 느끼시죠. 지금 이분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알려져서 지지자들 간에도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서로 비방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 팟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데 확인해서 이제 기왕에 클리어하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지역의 지지가 나오지 않는 이유.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누가 오르니까 누구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제대로. 그러니까 호남 정치 보고는 호남민들의 요구, 호남민들의 가치지향, 호남민들의 전통적인 그 노선 이런 것들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정치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라. 대로 두 가지죠. 야당으로서는. 하나는 아니 지금 엉터리 이 정권에 맞서서 잘 싸워라.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가능성을 좀 보여줘봐라. 단지 호남뿐만 아니라 호남을 가치의 그 발신지로 봐야지 또 역사적인 이 지향의 발신지로 봐야지 무슨 개별 국회의원 권력을 뒷받침하는 그렇게 협소하게 호남 정치, 호남 민심을 왜곡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것도 좀 너무 솔직한 건데 네. 지금까지 호남 정치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과오는 그 대목이에요. 호남을 팔아서 자신들의 입지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한다. 그렇죠. 지금 오늘 솔직 담백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사실 60분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세게. 그래서 호남 정치인 물갈이론이 계속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호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안 오르고 이런 것하고도 다 작용되면서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압축적으로. 그것을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는 네, 활용하죠. 지금 그 왜곡된 그 형태로 정확하게 계속 주입을 합니다. 제가 경로당 한 번씩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네. 그걸 이게 이 시민들이 머릿속에 맞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걸 들으니까. 그래서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디어 지형이 정말 호남한테 심각합니다. 불리합니다. 광주한테 불리해요. 광주한테만 불리한 게 야당한테 아니라 불리한 야당한테도 불리하고요. 사실은 이게 주권자들한테 불리한 겁니다. 그럼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겁니다. 이런 요구가 좀 더 거세고 크게 보도될 수 있도록 팟짱의 영향을 또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당 안에 비주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호남을 떠나서 뭐 물론 호남 의원들도 계시지만 비주류. 예, 비주류 의원들이 이 당은 너무 친노 운동권 정당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이걸 좀 벗으려면 중도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친노 운동권 정당 이미지 어떻게 보세요? 친노하고 운동권이 같이 이렇게 저는 이게 형용 모순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냥 바로 제가 딱 보기에 이것도 조선일보 프레임이에요. 예, 그럼 그거 쓰지 말게요. 그러니까요. 친노 운동권, 예. 노동 운동, 친노 운동권. 이 노동의 가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저는 애티튜드. 오히려 네. 친노 운동권 정당, 특히 노동 운동. 저는 오히려 노동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운동권 정당이라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요? 무슨 운동권 정당이 이렇게 합니까? 네. 운동권 정당? 저는 뭐 거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비주류에서 그렇게 얘기한답니까? 뭐 그런 얘기도 그 나오죠. 얘기는 내가 보수주의자다 혹은 내가 오히려 새누리당에 가깝다 이런 자기 고백 같은데요. 오히려. 내가 보수주의자, 내가 새누리당에 가깝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다. 가령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이런 곳을 이걸 뭘로 그랬을까요? 중도 노선? 중도 노선이라는 게 뭐죠? 중도가 지금? 사회학 박사님께서 저한테 여쭤보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중도를 설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명백하게 중도니 아니냐 하는 것은 정치 노선에 중도가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대중적인 정서를 놓고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되게 강력한 국가주의적인가 하고 아주 근본적인 저희들처럼 이렇게 자치주의자들하고 이런 사이에서 뭐 사안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이에서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중도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선, 가치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중도가 뭔지 그러니까 중도는 저는 기계적인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관역으로 치면요. 네. 중심 오히려 본질에 가까운 이게 중도여야지 지금처럼 1에서 10까지 있는데 그중에 5가 중도다. 요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가운데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도저도 아닌 중간.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이 중도라는 말은 내용은 없고 그냥 정서적 어떤 그 모호함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치, 노선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당이 가치와 노선을 좀 더 명확하게 보편적 그리고 복지? 그것은 당연히 예. 주권자들이 뭘 원하는가. 사실은 당이요. 제가 이게 무슨 당이냐 이렇게 이제 심하게는 비판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2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려면 자꾸 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권자들의 욕구가 뭔지 정치적 요구가 뭔지 이걸 제대로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리서치 같은 걸 좀 해서 네.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봅시다. 네. 거기에다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합시다. 그래서 당의 노선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원래는 일상적인 당 활동 과정에서 네.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가령
당 대표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탈당을 해서 다른 당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이런 게 세계 그 정당 정치사에 있는 일입니까? 흔치 않은 일이긴 하죠. 예, 근데 뭐 이거 대한민국만 아주 심하게 있는 일이고요. 네. 다른 동네에서는 당들이 자기 노선과 가치를 분명히 해서 연합을 하지.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노선으로 갈 거냐, 어떤 원칙으로 갈 거냐.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혁신을 계속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기준이 바로 그 지점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탈당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진짜 우리 정당이 무엇을 향해서 어떤 정치를 주권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들의 관심은 그래서 오늘은 누가 탈당한대, 몇 명 탈당한대. 그게 왜 중요합니까? 안철수 따라 몇 명 간대. 이런 것만 카운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치 엘리트들의 셈법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치죠. 네. 그들을 위한 리그고. 그렇군요. 자, 오늘 굉장히 속 시원하게 사실은 뭐랄까요? 누구도 함부로 잘 꺼내지 못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길긴 하고 있어요. 원래 저희가 60분 분량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73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야 할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네, 지금 멀리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이걸 꼭 여쭤보고 싶어요. 상당히 엄혹한 정치 현실입니다. 그리고 네. 야당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좌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결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광주 시민들도 호남 지역민들도 좀 그분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문재인이 보여줘야 할 정치의 내용은 뭐다?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어려운데요. 제가 당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좀 못 해봐가지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만은 언제 안희정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떤 의사결정도 당적 의사결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당이 그동안 우리 당헌 당규와 우리 당의 내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노선도 다 거기 정립이 돼 있고요. 문제는 그걸 실천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결단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당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금 와가지고 무슨 당을 새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원칙 이걸 충실하게 반영해서 당의 결정 그러니까 당의 결정은 당원들의 의사가 수렴됐다는 그런 의미의 당의 결정인데 당적 결정인데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제 뭐 중앙위원회 열고 어쩌고저쩌고 쭉 하는 걸 참여하고 봤는데요. 당이 내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결정을 했고 당헌 당규를 설정을 해서 정립을 해서 우리 당은 이렇게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개인적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 당의 무슨 특히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힘 관계가 서로 이렇게 딱 충돌하는 순간에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혁신안 만들어 가지고 당적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위원회 열어서 전당대회를 할 수 없으니까 중앙위원회 열어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당원이라면 네. 최소한의 조직적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뭐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를 한다고 하면 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당내 투쟁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탈당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노선이 다르고 네. 새로운 정치장이 있고 그럼 탈당해야죠.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할 수 있는 결단은 저는 그냥 저기 변방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느낌입니다. 네. 여의도 정치를 제가 잘 네. 모르니까 그런 당적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걸 분명하게 보여줘야죠. 그렇죠. 광주에서도 근래 조금씩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네. 당 대표가 대표로서의
자기 결단을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것. 네.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하고 무슨 부딪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 하느냐거든요. 잘하느냐. 잘 하느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당적 결정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걸 자꾸 물러서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원심력이 작동하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단은 내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원칙의 문제일 수 있다. 내용을 지금 새로 마련해서 뭘 이렇게 가져가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무슨 뭐 호남특위가 생길지 뭐 선거기획단이 생길지 이제 이런 걸 봐야겠지만 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 당헌 단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강정책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네.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장하는 자치분권 이런 거는 네. 제가 이 책에도 이제 그런 걸 좀 썼습니다만 다른 당 정의당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걸 우리 당에 이 정강정책에 분명히 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노선에 충실하고 혁신안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정확하게 가져가고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이 어쨌든 필요한 거고 또 사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누구를 무슨 잘라내서 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 당이 추진해온 정체성, 가져온 정체성, 그다음에 혁신안 네.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고 물론 필요하면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을 포용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포용하고 화합한다는 이유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가가지고는 네. 오히려 저는 동력을 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다시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막 그 청와대 현규환 수석 보내서 법안 통과 순서까지 정해주면서 정의화 의장을 압박했지만 또 새누리당 출신인 정의화 의장이 버텼지 않습니까? 잘했죠.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정치가 정말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자리에서 엉뚱한 역할을 하면 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귀착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으로 이제 인사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금방 갔죠? 아, 그랬네요. 더 얘기하고 싶으시죠? 아니, 그 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잘 못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닿으면 한번 뭐 네. 불러주십시오. 핵심은 지금 우리 주권자들이 권력의 주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다른 권력의 피지배자로 살 거냐. 되게 이 국가주의는 억압적인 체제를 갖고 있고 권력 그러면 억압적인 걸로 일단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권력일 때 억압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권력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억압이 아니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역량으로 저는 힘으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팟짱의 애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정치의 주인으로 살기를 제안을 합니다. 뭐 좀 무시무시한 얘기이긴 하지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혹독한 대가는 자신보다 전능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뭐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저는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어떻게 하면 정치의 주인으로 살 거냐. 우리는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언론의 매체 그 영향력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제일 두려운 권력이 그런 권력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서 권력의 주인으로 살 때 비로소 자치도 자율적인 삶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함께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슴에 세월호 리본을 2개나 다루셨어요. 코트에도 다루시고 코트에도 다시고 또 양복 재킷에도 세월호 리본이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1차 청문회가 이어졌는데요.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참 진실로 다가가기에 한계가 많구나 이런 것도 뼈저리게 느끼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적고 민영배 구청장님께서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함께 여의도에서 또 뵈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그런 일은 드네요. 예,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다음 기회를 약속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도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